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이에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그다지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출발선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가는 길 역시 너무 앞서는 것도 그렇다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닌 중간 어디쯤을 유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었죠. 무던하고 느릴 것만 같았던 제 인생의 속도가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결혼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뒤에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는 적어도 10년 이상 된 오래된 친구들만 있었고 새로운 사람은 곁에 두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은행원이었던 직업 특성상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원 하면 단순히 계산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은행원도 사실은 영업이 바탕이 돼야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리 헌신적인 성품은 아니었지만 일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세를 낮췄죠. 타고난 성격이 그러지 않은 만큼 저 스스로를 억누르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까다로운 사람을 잘 다뤘죠. 그리고 그 까다로운 고객 중에서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는 한 아주머니도 포함이 돼 있었죠. 하루에 한 번씩 은행에 와서 저를 찾는 고객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아가씨, 진짜 내가 이런 말 어디서 하는 사람 아니야. 진짜 괜찮은 사람 있어서 그래요. 딱 한 번만 속는다고 생각하고 만나볼 순 없을까? 그게 제가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곤란하게 만든 거 알아요. 나도 어디서 이런 말 함부로 하지도 않고. 진짜 미안합니다. 그저 아가씨는 일을 하는 건데 계속 귀찮게 굴어서요. 하지만 정말 늙은이 소원이라 그래요. 저는 정말 생각이 없어서요. 너무 곤란해요, 고객님. 둘이 잘 되지 않아도 난 정말 괜찮아요.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2중, 3중으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저는 그냥 만나기만 해봤으면 해서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인연이란 게 정말 있다니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몇 번이나 정중하게 거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찾아오는 통에 결국엔 그 자리에 나가게 됐죠. 비록 까다로운 고객이긴 하지만 저를 예뻐해 주셨고 매번 거절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더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상대 남자가 꽤 괜찮았어요. 뭐랄까, 처음 인사를 하고 씩 웃는데 너무 착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눈은 선했고 이야기는 경청했고 매너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3번을 더 만나게 됐고 우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속으로 저는 진짜 인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와 남자친구를 이어준 그분에게 고마울 지경이었죠. 그리고 만남이 1년,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를 이어준 사람이 바로 그 남자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었죠. 솔직히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남자친구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일찍 말했어야지. 계속 은행 오실 때마다 그냥 고객처럼 대했는데. 뭐 어때? 그리고 엄마가 말하지 못하게 했어. 자기 불편해할 거라고. 당연히 불편하지. 설마 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아닌 줄 알았다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한 거야. 우리가 연애하는데 엄마 이야기까지 하는 게 더 오버 아니야? 엄마가 누구든 뭐든 그거랑 관계없이 자기랑 나 둘의 문제잖아. 그렇지만.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오히려 좋지. 엄마가 자기를 꼭 집어서 좋다고 하셨잖아.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는 시어머니,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반대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보다는 100배는 나은 것 같은데?
그런가? 당연하지. 난 우리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 아무나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호불호가 얼마나 강한데. 그리고 한번 결정하신 건 바꾸지 않는 분이시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남편의 성격, 직업, 그리고 시어머니가 될 분의 말투나 행동까지 하나하나 계산해 넣었어요. 애초에 제게 결혼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그때도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는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효심이 깊은 게 마음에 걸리지만 그만큼 가정적인 성격, 까다로운 부분이 걸리긴 해도 저를 무척 좋아하는 시어머니의 조합은 확률적으로 봐도 불행보다는 행복에 가까운 결혼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이후에는 늘 저를 먼저 배려하셨어요. 아니, 너 여기는 왜 왔어? 오늘 빨간 날 아니냐? 엄마랑 외식이라도 할까 해서 이사람이랑 같이 왔지. 뭐? 아니, 모처럼 쉬는 날에 2시간 걸려서 여기로 왔다는 거야? 왜 엄마? 나 매번 그랬잖아. 결혼 전부터 쭉. 결혼했으니까 이제 같이 오는 거고. 여기 오는 길 꽤 멀다. 그러게 왜 이사를 했어? 이렇게 멀리. 시어머니는 남편의 해맑은 표정에 인상까지 쓰면서 등짝을 두들겼습니다. 내가 왜 멀리 이사를 왔냐고? 네가 이럴까봐 그랬다 이놈아. 넌 결혼을 했으면 아내한테 잘해. 그리고 효도를 하려거든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쉬는 날까지 아내까지 들들 볶아? 못난 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이놈은 몇 대 더 맞아야 돼 이놈 새끼. 아니 엄마 아파. 평생을 한 번을 안 때리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래? 적응 못하겠어. 아니 그리고 엄마가 하도 우리 며느리 울 며느라기 이러니까 데리고 왔지. 엄마도 좋아할 줄 알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되잖아. 싫어? 싫은 거야? 물론 좋지. 좋지만 그래도 모처럼 쉬는 날이잖니. 은행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애 좀 편안하게 쉬게 하지.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한 게 저번 주야. 그런 애를 여기로 끌고 와?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러는 걸 보면서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투덜투덜하면서도 서로가 좋아하고 투닥거리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모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도 그렇게 지냈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이상하게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저는 일부러 더 자주 내려갔죠. 주변 친구들은 효자가 아니었던 남편도 결혼하면 효자가 돼서 자주 다툰다고 했지만 저희의 경우는 원래 효자였는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는 효자 노릇을 시어머니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가 제가 시어머니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로지 저와 남편을 동떨어진 한 가정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도 없애버렸죠. 아빠 제사를 왜? 갑자기? 피곤하고 번잡스럽다. 너 나이 30 넘어서까지 30년 넘게 했으면 도리는 다 했지.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제사를 왜 없애? 너희 아빠 평생을 바람 피우고 개집질만 하면서 내 속만 썩였어. 그나마 너 친아빠라서 이 정도로 해준 거야. 너 없었으면 제사? 내가 제삿날을 만들어줬을 거다. 그래도 이제까지 늘 했잖아. 갑자기 나 결혼하고 없애는 건 뭐야? 말했잖아. 피곤하고 번잡스럽다고. 집안에 새 식구 들어와서 얼굴도 한번 못 본 시애비 제사상 차리라는 말도 하기 싫고 시키고 싶지도 않다.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계속해서 따졌고 저도 거들었습니다.
전 정말 괜찮아요. 1년에 한 번인데. 그리고 그 핑계로라도 어머님 뵈러 오는 것도 좋고요. 진짜거든요. 내가 싫다니까? 진작에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하고 있었어. 너 때문 아니야. 군말할 것 없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제사는 지내지 마라. 난 딱 7세기야. 엄마!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나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생전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 제사밥도 난 별로고 나물도 딱 7세기고 난 그런 거 먹으러 오기 싫다. 죽어서도 귀찮을 것 같아. 그니까 살아있을 때나 잘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알았어?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 역시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집안일을 거들었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남편 말로는 늘 일을 나가야 하는 어머니 대신에 자신이 집안일을 도맡아서 당연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 결혼을 한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에게는 축복이라는 태명을 가진 아이가 생겼죠. 상상도 해보지 못한 임신이었지만 이런 행복한 가정에서 아이를 가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태교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고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먹을 것들을 잔뜩 만들어주셨죠. 아이도 어찌나 얌전한지 그 흔한 입덧 한 번 없더군요. 그건 시어머니도 신기해하셨습니다. 내가 쟤 낳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임신 초기부터 4달을 넘게 거의 먹지도 못했어. 정말요? 진짜 힘드셨겠네요? 그렇지.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 배는 점점 불러오지.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말랐는데 그땐 살이 더 빠졌었어. 그때 시어머니가 애 제대로 못 낳을 거라고 저주를 어찌나 하든지. 그래도 지금 그이 보면 키울 때는 편안하셨죠? 지금이야 사람 된 거고 어릴 땐 속 많이 썩였었지. 군대 다녀오고 취업해서 돈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 정신 차리더구나. 그 사람이 속을 썩여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20대 초반인가? 결혼하겠다고 여자 데려온 적도 있었어. 여자요? 내가 주책이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어때요? 어릴 땐데. 저도 남자친구 있었어요, 어머님. 아이고, 난 됐다. 난 안 들을란다. 너도 행여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미 다 알아요. 남편도 말해줬고요. 어머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그래? 당연히 싫지. 군대도 안 다녀와서 일도 한 번 안 해본 애가 무슨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제가 의외로 성격이 급해. 그래도 우리 축복이는 널 닮아서 느긋하고 무던한 성격일 것 같아서 내가 안심이다. 지금도 봐라. 이렇게 얌전하고 착하니.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전 축복이가 어머님이랑 닮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못하는 말이 없네. 안 돼. 팔자 사납고 꼬인다. 그저 너랑 똑 닮았으면 좋겠구나. 아이보다는 제 건강을 우선해 두고 남편보다는 제 기분을 더 신경 써주는 그런 시어머니 본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임신 기간 중에는 감정이 오락가락 했었는데도 시어머니에게는 늘 눈물이 왈칵 날 정도로 감사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죠. 출산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아이보다는 저를 먼저 보러 오셨고요. 그런 모습에 곁에 있던 저희 아버지도 감동을 받았을 정도였답니다. 돌아가신 네 엄마가 이 모습 보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러지 못해서 안사돈과 너를 인연으로 묶어두신 게 아닌가 싶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엄마가 보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 정도로 정말 나한테 잘해주셔. 그래, 몇 번을 뵀었는데도 참 좋으신 분이구나.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행복이 저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엑스트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꼈지만 결혼 후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정도죠. 밝은 조명이 저를 온전히 비추고 있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무심한 하늘은 제게 내린 축복을 빼앗아가 버렸죠. 하필이면 가장 소중한 걸 말입니다. 저를 향해 까르르 웃어주던 3살 아이가, 통통한 볼이 빨갛던 그 아이가, 온몸에서 따뜻한 우유 냄새가 나던 작은 제 아들이 죽고 말았거든요. 교통사고였다고 합니다. 제가 의식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어나자마자 아이를 찾았고 급격하게 어두워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울고 있던 저희 아버지를 보고 알게 됐죠. 제 아이를 잃었다는 걸 말입니다. 새끼를 잃은 짐승이 포효하듯이 저는 입을 벌리고 울었죠. 심장이 뜯어지는 통증과 쉬지 않고 흐르는 눈물로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 같았고 다들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았으며 악몽 속에서 깨지 못한 것 같은 그 기분. 어떨 때는 꿈을 꾸고 있다고 얼른 깨어나서 내 아이를 만나겠노라 제 뺨을 스스로 때리고 온몸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깨지 않았으니까요.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했고 운전하던 남편이 그걸 피하려다가 차가 전복됐다고 합니다. 저는 뒷좌석에 아이와 함께 있었고 아이는 카시트의 안전띠까지 한 상태였다는 걸 저 역시 기억하고 있죠. 문제는 사고가 난 것과 그 뒤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뒤늦게 들은 건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보호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 다시 원망할 상대를 찾았죠. 우습게도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보다 가까운 남편을 더 원망했습니다. 왜 당신은 멀쩡해? 왜 당신은 살아있어? 왜? 나는 왜 살아있어? 여보, 그러다가 또 쓰러져. 흥분 가라앉혀. 당신 수술 크게 했다고, 어? 그냥 죽지. 다 같이 죽지. 왜 살아있어? 왜? 아이의 장례식을 치른 뒤에 고통스러웠던 건 바로 제가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아이를 먼저 보내고 꾸역꾸역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역겨웠고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그대로 죽고 싶은데도 배가 고프다는 게 끔찍했죠. 제게 너무나 소중했던 아이를 잃어놓고 그냥 사라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매일 울고 또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일상이 반복되는 게 지옥이었죠. 그리고 1달, 2달, 달을 넘기자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집이야? 당신도 언제까지 그럴 건데 정신 차려. 산 사람? 지금 당신 우리 애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죽었다고. 그래서 뭐 뒤따라 따라가게? 어? 이대로 죽을 생각이야? 죽고 싶다고. 차라리 그때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죽어. 그럼 잘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다. 천국이 있다면 자살해서 거긴 갈 수 있겠어? 죽으면 뭘 해? 같이 있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결국 남편의 손에 이끌려 정신건강의학과를 가게 됐어요. 꾸준히 상담도 받고 약도 복용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차도가 없어 혹여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까 시어머니까지 저희 집에 와서 지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겨라, 힘내라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더 울어. 괜찮다. 억지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다. 조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이 느려도 조금씩 하면 되는 거야. 넌 아직 잊을 준비가 안 된 거고 내 아들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알았지? 네. 근데 어머님, 저요. 저 왜 이렇게 계속 아파요? 아프지. 그럼 괜히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겠어? 심장을 찢어서 그 안에 담는 건데 당연히 아프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슬프면 나한테 기대서 울어. 그래도 나 두고 먼저 가지 마라. 응? 너까지 이러면 난 어떻게 사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너지듯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뒤에는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물론 완전히 괜찮아지진 않았어요. 그 전에는 구멍난 배 위에 올라 서서히 가라앉고 있던 느낌이었다면 시어머니가 온 뒤로는 차오르는 물을 퍼내 어떻게든 앞으로 가고 있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의 끝에 은행 일을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하게 됐죠.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견뎠습니다. 여전히 하루에도 12번도 아이 생각에 눈물이 찼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만큼은 잠깐씩 잊고 일상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됐죠. 하지만 제가 너무 늦었는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에만 매달린다고 가정에 소홀했고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제게 매정해졌죠. 아들은 아직도 안 들어온 거냐?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그러네요. 이게 다 누구 탓이겠니? 너, 바로 너 말이다. 혼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가 자꾸 밖으로 나돌아. 그니까 멀쩡한 일은 왜 괜히 그만둬서는. 그때는 어머님도 그게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으면 다시 들어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멀쩡한 직업에 경력까지 있는데 왜 아직도 집에서 그러고 있냐고. 가정주부 뭐 이런 거 할 생각은 아니지? 조만간 아르바이트라도 할까 해요.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들어가. 헛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명심해라. 어? 그 전에도 한두 번씩 말하긴 했었습니다. 여자도 직장을 가져야 한다.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내신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마도 남편이 저 대신에 고생하는 게 보기 힘드셨을 테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오로지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보살펴줬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서였죠. 그렇게 이력서를 내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다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하필이면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발견이 늦어 후유증이 심각하게 생기고 말았죠. 우리 엄마 어떡해? 어쩌면 좋아, 여보. 분명 괜찮아지실 거야. 수술도 잘 됐다고 하고 무엇보다 강한 분이시잖아. 걱정 마, 응? 나 무서워. 엄마 움직이는 것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시잖아.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절대 안 그래. 아니, 내가 그렇게 못 둬. 걱정하지 마. 내가 돌볼 거야. 당신 면접 본 곳에서 출근하라고 이야기 들었다고 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난 어머님이 더 먼저야. 어차피 어머님 아니었으면 난 죽은 목숨이었어. 여보, 고마워. 내가 더 열심히 돈 벌어볼게.
벌벌 사지까지 떨면서 울고 있는 남편을 달래주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시어머니만큼은 지키겠다고요.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 교통사고로 죽은 내 아이.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기에 두 번 다시 가족을 잃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모든 힘을 다해서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매달렸어요. 오랜 시간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됐기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꾸준히 재활치료를 하면서 양쪽 다리엔 힘이 돌아왔죠. 그리고 이전처럼 또렷하진 않아도 대화를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간단한 몇 줄의 설명이긴 해도 무려 10년이 걸린 일이었죠. 그 시간이 힘들었는지 묻는다면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제게는 좋은 기억도 많았죠. 피부 관리도 좀 해. 너 그러다가 한 번에 늙는다. 예쁘게 하고 다녀. 그때는 시어머니의 발음이 굉장히 어눌했을 때라서 종이에 적어 제게 보여주셨어요. 전 그걸 읽고는 웃으면서 말했죠. 사실 어머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긴 했지만 제가 엄청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난 거 저는 목표가 다르거든요. 목표? 그게 뭔데? 일단 젊어서 예쁜 건 늦었고 그래서 저는 최고로 예쁜 할머니가 될 생각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백발인데 주름도 엄청 예쁘고 인자한데 예쁜 할머니. 그게 제 목표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맑게 웃으시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늙고 싶다고 말이죠. 그 뒤부터 예쁜 할머니가 되자면서 우린 한 달 동안 계속 팩을 붙이곤 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렇게 가장 힘들 때 서로의 곁을 지켜준 거였죠. 저는 그게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누구라도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하지만 모처럼 저희 아버지의 칠순생신 겸 휴식으로 친정에서 조금 쉬고 왔을 때 상황은 180도 바뀌어 있었죠. 그 당시에 시어머니는 오른쪽 눈이 잘 감기지 않아서 한의원을 거의 매일 다니고 있었기에 아버지 생신이었어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 대신 남편이 회사에 연차를 써서 저를 보내주겠다고 했죠. 아빠도 괜찮다고 했고 나중에 저녁에 들려도 되거든. 아무리 그래도 칠순이야. 자식이 어쩌면 그래. 아무리 우리 엄마 때문이라고 해도. 그리고 당신 거의 쉬지도 않고 움직였잖아. 사람이 중간중간 쉬고 그래야지. 어머님 잘 때 나도 눈도 붙이고 그래. 그리고 병원 약도 있고 한약도 데워서 먹여야 하고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 이제 거동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으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전처럼 어눌한 거 아니잖아.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늘 해왔던 건데 엄마가 그 정도를 못 하실까? 그래도는 무슨... 가서 장인어른 생신 잘 챙겨드려. 난 전화로 안부 넣을게. 그리고 이건 용돈이랑 선물이야. 나 대신 축하한다고 전해드리고. 언제 이런 건 준비했어? 나도 사위야. 그니까 거기서 푹 쉬어. 엄마는 일주일 정도는 푹 쉬었으면 하시던데. 그 정도는 됐어. 얼른 다녀와. 우리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양손 가득 장까지 봐서 돌아갔습니다. 헌데 저를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낯선 여자였어요. 진한 화장에 까만색 긴 머리, 아슬아슬할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저를 보며 놀란 듯이 남편 뒤에 숨는 여자를 보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나온 시어머니도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누구...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새로운 간병인인데
당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일주일 정도는 있을 줄 알았거든. 갑자기 간병인? 왜 간병인이 필요해? 그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혼자서 돌보는 건 무리고 또 그게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설명하자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며느라, 내일부터 넌 내 간병 안 해도 된다. 이 아이가 해줄 거야. 손도 야무지고 심성도 참 바르고 그리고 머리도 좋아서 금방 익힐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어머님? 여보. 남편의 어두운 안색과 시어머니의 한숨, 그리고 여자가 제 눈치를 보는 게 너무 이상했죠. 누군데요, 여보? 누구야? 누군데 말을 안 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뭐? 똑바로 말해.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전에 말한 적 있잖아. 내 첫사랑.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반대해서 헤어졌던. 근데?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데? 그런 여자가 왜 간병을 하냐고 묻잖아.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고 싶어. 여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근데 이렇게 됐어. 나도 최대한 가정을 지키려고 했었어. 이렇게 됐다고? 마치 사고처럼 말을 하네? 바람 피운 게 왜 사고야? 우연히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니? 솔직히 우리 꼴을 봐. 아이 잃고 나서 내 생활을 보라고. 나도 지쳤어. 그리고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 우리 결혼에 사랑 그런 것보단 정이었잖아. 잘 맞고 나름 나쁘지 않았다는 그 정도? 그걸로 겨우 이어가던 결혼이었어. 나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난 거 한두 해가 아니야. 그런데도 당신은 눈치 못 채더라. 그게 우리 사이야. 진즉에 헤어졌어야 했다고. 그래서 내가 병간호하는 1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 진짜 당신 잔인하다. 뭐라고 욕해도 내가 들어야겠지. 그걸로 당신 기분이 풀린다면. 언제? 언제부터야? 어머님은 나한테 맡기고 뒤에서는 그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렸어? 그런 거야? 대체 언제야? 다시 만나게 된 건 당신이 한참 정신과 다닐 때였어. 그때 매번 늦게 오고 출장이다 야근이다 그럴 때? 내가 죽으려고 약까지 털어먹었을 때? 진짜 당신 미쳤구나. 그래, 미쳤었어. 집에 오면 아픈 엄마랑 전전긍긍하는 당신이랑 나도 숨 쉴 구멍이 필요했어. 내 얼굴만 보면 죽은 아이 떠올리고 나 원망하잖아. 아니야? 그래, 원망해. 원망하면 좀 어때? 당신이 핸들을 어떻게 꺾었는지 아는데 그러면 원망이 안 될까? 그게 뭐 본능인데. 나쁜 놈, 미친놈. 날 욕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난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것뿐이야. 근데 나도 억울해. 나도 나름 노력했다고. 다시 만나긴 했어도 잠깐이었어.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그땐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아프지, 당신은 얼굴 보기도 힘들지. 나도 외로웠다고. 진짜 그대로 혼자 있었다면 나 미쳐버렸을 거야. 저는 남편 대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죠. 재산은 충분히 주마. 원한다면 내가 가진 땅도 주마. 아들이고 나고 둘 다 너한테 고마운 게 있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내 아들이 100번 잘못했고 그 벌은 낳은 애미인 나도 같이 지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혼 도장 찍어라. 어머님! 나도 할 만큼 했다. 내 아들이 싫다는데 어쩌니? 그리고 둘 사이에 뱃속에 아이도 있다. 나도 죽기 전에 내 손주 제대로 안아보고 싶고 언제까지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순 없잖니? 언젠가는 학교에 들어갈 텐데. 어머니!
다른 사람은, 아니 남편은 몰라도 어머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모니까 넌 이해할 거야. 그치? 이혼 못해요. 절대로 안 해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도 소용없어. 내가 그러고 젊은 시절 다 보냈다. 그래도 절대로 안 돌아와. 넌 얼굴도 본 적 없는 내 남편이 그랬어. 죽어서야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너도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마음 접어. 그리고 아들이랑 너 사이에 청밖에 더 있니?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진짜 그거 진심이세요? 아휴, 오늘 무리를 해서 그런가 좀 쉬고 싶네. 아가, 들어가자. 나 좀 부축해다오. 저는 바로 그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첫사랑 여자와 오랜 시간 간통을 해왔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아가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주마등처럼 제 모든 추억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정도였죠. 처음 시어머니와 만났던 은행, 제게 너무나 다정했던 말투, 아이를 잃었을 때 저를 안아줬던 따뜻한 품까지도 모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넋을 놓고 주저앉았어요.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저를 데리러 오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저는 반쯤은 정신을 놓은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됐죠. 저희가 살던 집,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시골 땅,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두 제 몫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죠. 무려 18년이나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몇 달 만에 남이 됐으니까요. 홀로 자책을 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나쁜 생각은 하지 마라. 자식 먼저 보낸 부모 마음 너도 알잖니? 아빠가 너무 무서워. 널 잃을까봐 내가 너무 무섭다. 안 그래. 아빠 두고 안 가. 그리고 그 인간들 때문에 절대 안 죽어. 그 집 식구들 전부 천벌받는 거 볼 거야. 아, 그래. 그 악으로라도 버텨보거라.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살아. 아휴, 내 딸 가여운 것. 실제로 저는 버텼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내 아이를 잃었을 때와는 엄연히 달랐으니까요. 제 헌신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인간들을 위해서 흘릴 눈물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새로 일자리도 구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견뎠어요. 어느 날 밤에는 치욕과 배신감에 몸이 떨리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또 괜찮아지곤 했죠. 그렇게 조금씩 기억에서 그들을 도려내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추억도 쌓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 부비고 산 남편은 잊어지는데 시어머니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 회사를 다닐 때도 언뜻 닮은 사람이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꿈에도 자주 나타났죠. 대부분 꿈속에서 저는 시어머니를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몸을 최대한 숨기고 몰래 말이죠. 무의식 중에 저도 모르게 그리움이 표출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새벽에 깨우시더군요. 어여 일어나! 아유 얼른! 아 아빠, 이 새벽에 왜? 지금 몇 시야? 새벽 3시네? 아유 얼른 가야 해. 옷 챙겨 입어 빨리. 어디? 대체 어딜 가는지 말을 해줘야 알지. 아이 따라오면 알아. 얼른 서둘러. 하얗게 질린 아버지의 표정에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옷을 입고는 어디론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고 제가 마주한 건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시어머니였죠. 그곳에는 효자인 남편도
시어머니가 아가라고 불렀던 그 여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춤하고 있는 저를 그 안으로 밀어넣은 건 다름 아닌 제 아버지였어요. 어머님. 양쪽 눈 가득 진물 같은 눈곱이 낀 시어머니의 상태는 몹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씩씩거리는 호흡조차도 끊어질 것처럼 이어졌고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불렀고 이내 한쪽 눈이 파르르 떠지는가 싶다가 흉부가 위아래로 심하게 오갔습니다.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어머님, 저예요, 저. 차마 며느리라고 할 수 없어서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 봤죠. 시어머니의 눈이 웃는 것처럼 반달 모양으로 휘어진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죠. 그걸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서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정신을 놓고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떨어뜨려 놨고 뒤이어 간호사와 의사가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의식을 확인하고 몇 가지를 더 확인한 후에 사망 시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뭐라도 해요, 선생님.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어머님이 꽤 오래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연명 치료를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 된다고 소리를 쳤지만 아버진 죽음을 결정하는 건 당사자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며 저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제게 그간 비밀로 해왔던 이야기를 해주셨죠. 바로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낸 진짜 이유였습니다. 내 생일 전에 사돈한테 연락이 왔어. 자기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시어머니랑 연락을 했다는 거야? 아이 그래. 자기 아들이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 다 자기 탓이라고 나를 잡고 오시면서 네가 받을 충격이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두려워하셨지. 그리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나쁜 생각하지 못하게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하시더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날 날 데리러 온 거야? 아이 그래. 자기가 짐이 된다고 아픈 자기가 일단 떨어지는 게 좋다는 말도 하셨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들도 막을 수가 없으니 너 고생 그만 시키고 아들이 좋다는 그 여자한테 남은 고생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그럼 나 편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런 분이셨잖니. 사도는 참 좋은 분이셨잖니. 왜 말 안 했어? 왜? 왜 아빠가 날 속여? 그냥 말하면 너 고생시키라고? 나도 내 딸 더는 거기 있는 거 싫었다.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사돈을 얼마나 따르는지 알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다.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 네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3년이야, 3년. 시어머니 분명 3년 전만 해도 건강 되찾고 계셨어. 근데 저렇게 갔다고. 내가 있었다면 저렇게 안 갔어. 울지 마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우리 어머님 불쌍해서 어떡해.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게 풀리더군요. 저는 알지도 못했던 남편의 불륜을 왜 갑자기 털어놨는지, 소송이고 뭐고 걸 생각도 없었는데 왜 많은 재산과 위자료를 넘겨줬는지 말이죠. 거기에 제가 정신과를 다니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 남편의 외도가 중간에 멈춘 것 역시 남편의 의지가 아닌 시어머니의 설득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결국엔 남편이 그 여자를 선택했고 시어머니가 일부러 제게 재산의 대부분을 넘긴 거였던 겁니다. 어머니 말이라면 뭐든 하는 남편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억지로 수긍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 남편의 첫사랑인 여자는 임신도 거짓이었고
애초에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그래서 남편은 제게 주고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재산마저 빼앗기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길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였고요. 혼자 그곳에서 외롭고 쓸쓸했을 걸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계속 꺽꺽 울고 있는 제게 아버진 시어머니의 메모장을 주셨죠. 요양원에 아주 가끔씩 아버지가 오셔서 서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저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적자면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딱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첫눈에 반했지 뭡니까?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이 나는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웃는 걸 보고 있으면 거기가 봄같이 따뜻했죠.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라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후회가 됩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면 좋은 남자 만나 더 행복했을까요? 전 그게 무섭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 며느리를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건 욕심이겠죠? 제가 죽으면 저 대신 사랑한다는 말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많이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누가 한답니까? 혹시나 며느리가 질색하고 싫어할까봐 그 말을 아낀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우리 며느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이요. 예쁜 할머니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둘의 약속이라 비밀입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었죠. 뒤늦게 달려온 남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도 때려줬습니다. 술 냄새가 가득해서는 슬리퍼를 끌고 달려온 그 사람이 가여우면서도 너무나 미웠죠. 이전처럼 원망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슬플 그 사람에게 이번엔 이전처럼 원인을 돌리지도 탓하지도 않았죠. 엄마, 미안해. 내가 미친놈이었어. 내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오열하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남편의 등을 작게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내가 가는 길에 손 잡아드렸어. 왔으니 됐어. 늦었지만 왔으니 됐어.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여자만 안 데리고 왔어도. 아이처럼 엉엉 울며 남편은 제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밉진 않았습니다. 비록 만남이나 결혼이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제 결혼은 결코 불행하다 할 수 없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였으니까요. 무엇보다 핏줄도 아닌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런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아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했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나도 그래.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저도 소중한 사람을 잃은 동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남편은 재결합을 원하긴 했지만 제가 그건 바라지 않았죠. 다만 시어머니가 제게 넘치는 위자료와 재산을 넘겨준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진 빚을 갚아주고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도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현재 저는 50대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예쁜 할머니가 되겠다는 꿈도 여전히 꾸고 있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나이가 되면 그때는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전히 저는 먼저 떠난 아이도 쓸쓸하게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그리워합니다. 어떤 날에는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가 또 어떤 날에는 소리내어 울기도 하면서 제 속도에 맞춰서 서서히 잊어가고 있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가도 추억을 떠올리면서 피식 웃기도 하는 제 모습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영영 보지 않을 줄 알았던 헤어진 남편과도 1년에 2번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이와 어머님의 제사 때문이죠. 시어머니가 들으면 질색할 거라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만 평범한 제사를 지내고 있지는 않아요. 전 남편과 저 모두 각자의 집에서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좋아하던 음식, 아이가 좋아했던 과자나 요리를 해와서 상에 놓는 게 전부입니다. 제사에 귀찮아서 오지 않을 거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우리 아이도 시어머니도 마음껏 떠올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네요. 아마 남편도 그럴 겁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제 시어머니. 며느리라서 차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내 시어머니. 그곳에서는 편안하신가요? 제 아이를 예전 그때처럼 꼭 안아주고 계실 거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안심이 돼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 역시도 며느리라 차마 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친어머니와 추억을 쌓을 틈이 없어 늘 외로웠던 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을 원망하면서 쉽게 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저를 살려주셔서 그 덕에 저희 아버지와의 추억을 더 쌓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에는 일부러라도 웃으려고 하고 있어요. 입가에도 눈가에도 예쁜 주름이 잡혔으면 해서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할머니가 됐을 때 그때 우리 함께해요. 꼭 약속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